이번 강의는 이번 학기에서 기말고사 전에 있을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링크 레이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링크의 가상화, MPLS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LS는 풀네임이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인데 레이블을 이용한 스위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인 IP 주소 대신 레이블을 이용해서 스위칭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MPLS의 목표는 이 MPLS가 가능한 라우터, 그러니까 보통의 라우터들은 MPLS 기능이 따로 없는데 MPLS가 가능한 라우터, 그 기능이 들어있는 라우터를 이용했을 때 빠른 속도의 IP 포워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픽스드 랭스의 레이블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사용해서 종래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프리픽스 매칭, 그러니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빠른 길을 찾는 셔티스트 프리픽스 매칭을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블에서 찾았죠. 그런 방식 대신 각 라우터에서 이제는 이 포워딩 테이블을 쓰는 게 아니고 이 MPLS 케이퍼블한 라우터에서는 금방 소개한 이렇게 고정 길이의 레이블을 쓴다. 이것을 이용해서 빠른 탐색이 가능하고 테이블에서 이제 거기서는 MPLS 테이블이 되겠죠. MPLS 포워딩 테이블. 그래서 거기서 그 레이블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한다 하면은 그 인터페이스로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 예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 이 개념은 과거에 우리가 서킷 스위칭, 그러니까 텔레폰 스위칭은 역사적으로 서킷 스위칭이죠. 그리고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패킷 기술이 소개가 되고 그 패킷망을 이용한 과거의 서킷망을 흉내내는 버추얼 서킷, 이것이 이제 과거에 X.25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 버추얼 서킷 이 개념을 빌려온 아이디어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IP 주소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걸 변경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포맷을 보면은 이더넷 헤더 포맷이 여기에 이 전체 프레임에서 이더넷 헤더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머지 이더넷 전체 프레임 내에서 필요한 다른 이더넷 헤더를 제외한 다른 것들이 뒤에 따라오겠죠. IP 헤더라든가, 그 다음에 TCP 또는 UDP 헤더라든가, 그 다음에 페일로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 그 IP 헤더 내에는 이제 IP 소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있겠죠. 자, 이것을 조금 변경을 시키는데 레이블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2층인 이더넷 헤더, 그 다음에 3층인 IP 헤더 사이에 이렇게 MPLS 헤더라는 것을 집어넣는다. 자, 그래서 이제 스위칭 할 때, 포워딩 테이블을 뒤져볼 때 MPLS 포워딩 테이블에서 이 헤더, 이 중에 레이블, 20비트짜리 레이블을 보고 그것이 같은 건지 틀린 건지, 같다면 거기에서 적힌 그 엔트리에 있는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내보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이 다른 필드들은 이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실험용, 그 다음에 뭐 스택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time to leave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건 참고로 그냥 보고, 이 레이블이 있다, 여기에.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MPLS capable 라우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MPLS 기능이 없는 라우터는 안 되겠죠. 자,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레이블 스위치드 라우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레이블을, 라벨을 기준으로 이렇게 스위칭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패킷을 포워딩을 이제 하는데 이제 내보낼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보낼 때 레이블을, 그 레이블 값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내보낸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P 주소까지 이렇게 보지는 않고 IP 주소,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전통적인 라우터는 그걸 가지고 이제 테이블에서, 포워딩 테이블에서 프리픽스, shortest path,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프리픽스와 일치된 그 엔트리 값을 찾아서 어느 인터페이스로 나갈 건지 그걸 우리가 결정해서 라우팅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레이블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자, MPLS 포워딩 테이블을 그래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 사용했던 IP 포워딩 테이블과는 틀리겠어요. 이 MPLS 기술을 이용했을 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플렉서빌리티가 좀 있겠어요. 자,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IP를 이용한, IP 목적지 주소를 이용한 포워딩 방식이 아니죠. 라우팅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MPLS 포워딩은 장점이 뭐냐면은 트래픽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목적지, 똑같은 목적지지만 소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소스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린 루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이제 트래픽 엔지니어링이 되겠어요. 그래서 로드를 분산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전통적인 라우터하고 비교해 보면은 전통적인 라우터는 목적지 주소만을 가지고 알고리즘이 정한 한 개의 루트로 갈 뿐이죠. 중간에 우리가 소스가 틀린다고 해서 다른 루트로 가거나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에서만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이 MPLS는 SDN 개념이 소개되기 10년 전부터 사용됐는데, 무려 10년 전에도 사용됐는데, 이렇게 SDN처럼 트래픽 엔지니어링이, SDN은 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부 기능인 이런 트래픽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소스 주소가 뭐냐에 따라서 틀린 루트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루트는 이제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패킷을 라우팅해서 이제 보내는데 어떤 커뮤니케이션 링크들은 중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링크 페일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컨저스션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미리 계산해 둔 백업 루트가 있다면, 백업 패스가 있다면은 그렇게 바로 그 루트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런 플렉서빌리티가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MPLS 케이퍼블 라우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이 라우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라우터 먼저. 금방 설명한 것처럼 전통적인 라우터는 소스가 어떤 것이건 상관없이 목적지 주소만을 보고 알고리즘이 그 루트를 선택해서 그 포워딩 값을 적어주고 그런 값을 이용해서 이제 루팅을 이렇게 라우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가 틀리더라도 같은 목적지 주소면은 그 라우터에서 통과할 때는 이제 같은 루트를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의 루트를 별도로 트래픽 엔지니어링에서 별도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개념처럼 하거나 또는 앞에 MPLS 케이퍼블한 라우터를 쓰거나 했을 때 가능한데 전통적인 라우터는 그건 불가능하다. 대비시켜서 장점을 더 보여주려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IP 라우팅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배웠던 건데 목적지 주소 그 하나만을 가지고 결정해서 가기 때문에 소스 주소는 고려하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에 그 그림을 조금 바꿔가지고 색깔이 좀 틀려졌죠. 이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라우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MPLS가 가능한 라우터 4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능한 4개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이 라우터에서 목적지 D, A, 이거 하나의 뭐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서브넷일 수도 있고 목적지 다른 뭐 라우터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이제 링크를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는 MPLS 개념을 설명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MPLS 라우터를 써서, 자, 이것은 이제 IP, MPLS 라우팅 두 가지 다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쪽이 또 전통적인 라우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IP 라우터고. 자, 여기에 라우터 4, R4가 이제 MPLS 케이퍼블한 라우터니까 여기에서 소스 주소가, 그러니까 소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쪽에서 오는 것 또는 이쪽에서 오는 것에 따라서 다른 MPLS 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목적지 A가 목적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루트 to A로 이렇게 보내고
그것은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IP 소스하고 목적지 또는 다른 필드들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스 어드레스를 먼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MPLS 라우팅은 금방 설명한 것처럼 소스하고 목적지 주소를 기본으로 그걸 베이스로 해서 패스가, 목적지까지 패스가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라우터는 불가능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SDN을 배웠기 때문에, Generalized Forwarding, 그 SDN이죠. 일반화된 포워딩, 제너럴라이즈드 포워딩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냄새가, 그 방법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것이 SDN에 비해서 10년 전쯤에 실제 나와서 사용된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을 이용했을 때 어떤 링크의 페일리어가 여기서 일어났다, 링크가 이게 끊겼다 그랬을 때 이미 백업용의 루트를, MPLS 루트죠, 그것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면 바로 다른 백업용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복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스트 리라우트가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MPL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그널링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레이블 값을 정해주는 것, 또 알려주는 것, 그것을 위한 별도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제 시그널링이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OSPF라든가 Intermediate System to Intermediate System, 이건 OSPF하고 거의 같다고 그랬죠. 이것을 모디파이해서 금방 이야기한 MPLS 라우팅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서 보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링크 밴드위스라든가 또 링크 밴드위스에 남아있는 여분 밴드위스, 이런 정보 등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리저베이션, 이건 이제 리소스 리저베이션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트래픽 엔지니어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프로토콜 이름이 되겠어요. RSVPT, 그건 이제 리소스 리저베이션 프로토콜 트래픽 엔지니어링의 이니셜이 되겠는데, 그것을 써서 금방 이야기했던 MPLS에 실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예를 뒤에서 볼 텐데, 그때 레이블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레이블 값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줄 때 이제 세팅할 때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 RSVPT 이것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LS 포워딩 테이블을 앞에서 본 그런 컴퓨테이션이죠. 이건 전통적인 라우터, 이건 MPLS 케이퍼블한 라우터들. 그래서 이것이 링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MPLS 라우터가 있음으로써 여기서 보낼 때 그것을 통과하는지 통과 안 하는지 이쪽에서는 알 필요는 없죠. 이걸 이제 이 끝단에서는 알 필요는 없고, 이것이 중간에 이것이 이제 링크를 버추얼라이제이션 해서 이런 링크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링크가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컴퓨터를 이더넷 스위치에 부착해서 쓸 때 그 스위치가 몇 개의 다른 스위치라든가 라우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거쳐서 다른 곳과 목적지하고 이렇게 통신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따질 필요 없이 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이제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가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링크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는 이런 라우터들을 가지고 레이블을 베이스로 해서 스위칭하는 그런 링크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링크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 MPLS 라우터들을 통해서 이 링크가 제공하는 것은 이쪽에서 온, 이 소스가 이쪽이라면 이쪽에서 온 것은 이쪽 패스를 통해서 A라는 서브넷이건 목적지 주소건 이쪽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A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 정보를, 목적지가 A죠. 이것을 이제 들어오는 레이블, 인 레이블 번호를 여기서 임의로 정해서 6로 정해서 이 라우터가 MPLS 케이퍼블한 라우터죠. 이것이 이걸 이쪽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려준 정보가 이 라우터 3에서 이렇게 있죠. 6 아웃풋 레이블이 이쪽으로 6에서 나가면 이렇게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레이블이니까 그거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목적지 A로 가는 것이 이제 개런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쪽 인터페이스로 내보내야 되니까 이제 6, 그다음에 A 목적지 A로 가려면은 이쪽 인터페이스로 내보내줘야 되고, 그것을 이제 이쪽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그랬을 때 인레이블은 여기서 또 이 라우터 3가 정의할 수 있겠어요. 이제 임의로 정의해서 그것을 이제 다른 것들과 인레이블을 여러 개 쓴다면 그것들과 서로 이제 틀린 그런 것을 쓰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가 또 다른 R4한테 그 라우터 4한테 전달이 돼서 A로 가려면 이쪽 인터페이스로 이제 이게 이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레이블 값을 알려주는 거죠. 이쪽 레이블을 10을 쓰고 있으니까 인 레이블 10번이니까 레이블을 여기서 쓴다면은 10번 레이블을 써야겠죠. 그래서 10번 레이블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10번은 6번 레이블로 이렇게 아웃풋 레이블로 되고, 이제 1번으로 내보내고, 6번이 이제 들어온 거니까 그건 이제 A로 이렇게 내보내면 되겠어요. A는 이제 0번 인터페이스 있고, 그렇게 전달이 된다. 그 정보를 이렇게 역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전달이 쭉 했죠. 거꾸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것을 정보를 줄 때 인 레이블이 6번이면은 A로 간다는 정보도 여기를 주고, 여기 똑같죠. 이쪽에. 마찬가지로 이 정보가 또 이쪽에 간다. 그랬을 때 패스가 이제 이쪽이 인 레이블 8번으로 이제 임의로 정할 수 있죠.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서는 아웃이 8이 되고, 그러면 이쪽이 인이 8이 되니까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8 목적지가 A가 되는 것은 인터페이스 1번으로 보내면 되니까 이쪽에서 똑같은 소스지만은 그것을 이제 레이블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고, 패스가 두 개, 소스에 따라서 또는 이렇게 아웃풋 레이블에 따라서 틀린 루트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트래픽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거죠. 이것은 과거에 이 레이블 이런 것들이 버추얼 서킷 넘버, 그래서 VC 버추얼 서킷 넘버하고 유사한 것이 되겠고, 그때 사용한 방법과 유사해서 버추얼 서킷을 흉내냈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이런 개념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의 아주 일부 기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인데, 전통적인 라우터들은 이런 트래픽 엔지니어링이 어렵죠. 여기서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 대해서 앞에서 배운 것들을 상기하면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요즘에 IT 모든 산업에 있어서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금도 진화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비록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IT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그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일지라도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지만 워낙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의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체 리소스, 전체 그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도 관련되겠지만 주로 하드웨어, 새로운 칩셋, 새로운 모듈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고,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에 의해서, 그리고 그 표준도 어떤 것은 이제 그 회사에 고유한 것이지만 또 어떤 것은 오픈해서 같이 쉐어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 하니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트 개수, 그러니까 서버 개수가 적게는 수천 대부터 많게는 수십만 대, 구글의 데이터 센터 보면 수십만 대까지 있죠. 그래서 그런 호스트가 수만 대, 수천 대 또는 수십만 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보면은 이것들이 서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커플링 돼 있고, 또 버추얼 머신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비즈니스로 전 세계 이제 제일 큰 규모의 아마존 서비스, 여기서 이제 이커머스라든가 또 아마존의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컨텐트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컨텐트 또는 딜리버리 네트워크인 그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아카마이, 또 유튜브, 구글의 자회사죠. 이건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이런 서비스, 또 아마존 앱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또 빅데이터, 또 AI를 위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갈수록 이렇게 커짐을 알 수 있겠고, 그 기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하드웨어 쪽에서 상당히 아키텍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치 엔진, 이렇게 스트리밍 비디오, 이런 데이터 마이닝, 이런 유튜브의 스트리밍 비디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되겠고, 넷플릭스는 이제 다른데 빌려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극복해야 될 그 도전 과제는 뭐냐면은, 규모가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하고 고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십억 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다양한 응용들이 있고 또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신뢰성 있게 제공을 해야 되니까 릴라이빌리티도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로드를 또 매니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데이터 보틀렉 이런 것들이 이 프로세싱이라든가 네트워크, 데이터 이런 보틀렉이 생기지 않도록 성능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아키텍처가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 아키텍처도 굉장히 이피션트한 아키텍처이면서 또 이제 비용도 고려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코스트로서 그런 것도 절감하는 구조이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 이런 보틀렉이 생기지 않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프로토콜도 전통적인 TCP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데이터 센터에는 적용하기에 어려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심지어는 프로토콜도 새로이 고안을 하고 한 것들이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인데,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컨테이너로 약 12m 정도 되는, 12m 또는 14m 정도 되는 40피트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컨테이너니까 이 안에 수천 대 정도 서버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것들이 각각이 하나의 서버가 되겠죠. 이 안에 스위치도 있고, 조금 이따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다른 자료로 또 한번 다른 사진을 보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버만 해도 수천 개 있고, 그 또 스위치도 있고, 이 안에 이제 일부 있겠지만 라우터도 있고, 여기에 이제 에어 컨디셔닝이라든가 또 전원이 나갔을 때 어떤 UPS라든가 파워 서플라이, 계속 사용되는 UPS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또 만약 전기가 완전히 끊겼을 때의 어떤 발전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이것은 한 예인데, 구글도 이런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 이런 컨테이너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구글의 수십만 대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있죠.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이것을 한 컴퓨터씩 서버 이런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어떤 퍼포먼스 디그레이션이라든가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됐다 하면 이것을 통째로 컨테이너체로 바꾸기 때문에 작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한 대씩 한 대씩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자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또 그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라는 툴이라든가 소프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있고, 여기에 필요한 프로토콜들도 필요하면은 새로 디자인하고, 그 데이터 센터끼리 하는 그런 프로토콜, B4 이런 것도 있다. 구글에서 만든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한 4가 되겠는데, 자, 맨 밑에서부터 보죠. 이게 각각의 이렇게 조그만 사각형, 이게 하나의 서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서버를 블레이드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피자 박스처럼 집어넣어서 이 렉 속에, 이걸 렉이라고 그러는데, 렉 속에 20개 내지 40개 서버 블레이드가 들어간다. 각각이 하나의 컴퓨터가 되겠어요. 자, 그 위에는 이렇게
탑 오브 렉, 그래서 토르 스위치가 있다. 탑 오브 렉. 이 렉이죠. 여기에는 20개 내지 40개의 서버 블레이드가 있고, 서버 컴퓨터가 있고, 그 위에 이것들 간의 랜이죠. 연결, 이더넷을 쓰는 거죠. 여기에 속도는, 서로 연결한 이 속도는 40 내지 100GBps 이더넷 랜을 써서 연결되고, 이 스위치하고도 그렇게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렇게 전부 다 여기 있죠. 이 렉 위에 전부. 이게 토르 스위치가 되겠어요. 이더넷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위에 이제 티어 1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것도 전부 이더넷 스위치가 되겠어요. 자, 이더넷 스위치에 여기에 연결되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16개의 토르 스위치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게 16개 있으니까 16개 정도 이렇게 있다. 이건 이제 아키텍처에 따라 틀리니까 이 숫자는 뭐 크게 신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고, 숫자는 이제 아키텍처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티어 1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티어 2 스위치, 이렇게 16개 티어 2 스위치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아키텍처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또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어떤 컴퓨테이션을 하냐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깊게 이렇게 숫자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에 사용하는 이제 이더넷 기술이 이렇게 폴이 100GBps, 나중에 더 빠른 속도가 나오면 더 빠른 속도가 이제 사용되겠죠. 자, 이 스위치 간에 이렇게 티어 2, 티어 1 스위치 간에 이렇게 리던던트하게 이렇게 여러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쪽이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리던던트함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리던던시죠. 그게 이제 릴라이빌리티를 또 그것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신뢰성을. 그래서 신뢰성은 한 개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리던던트한 것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는 리던던시함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더 라우터는 이 데이터 센터다. 그러면 다른 또 데이터 센터하고 인터넷망과 또 연결하기 위한 그런 아웃사이드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하기 위한 보더 라우터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아마존이라든가 또 구글에 따라서 독자적인 그 회사 프로프라이티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또 계속 이제 진화 발전을 시키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리던던트하게 똑같은 것을 이렇게 두 개 두고 그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뭐 수킬로미터 내에 두고, 그래서 이렇게 이중화를 시키고, 그래서 한 곳이 문제가 됐을 때 다른 것이 이제 백업용으로 또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한다면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업체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릴라이블한 백업용 그런 것을 두는데 수십 킬로미터 밖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9.11 테러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 쌍둥이 빌딩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백업용으로는 뉴저지에 이런 데 이제 둬서 오나리 백업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로또 복권 시스템도 있죠. 그것도 복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구매한 그 복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처음부터 아예 2000년대 초에 국민은행에서 처음 복권 사업을 할 때 그 아키텍처는 약 40km 또 50km 떨어진 데다가 똑같은 시스템을 이렇게 돌려서 만약 한 곳이 지진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시스템이 똑같은 그 백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복권 시스템도 이렇게 이중화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국한해서 보면 되겠어요.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페이스북은 이제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죠. 근데 소프트웨어 업체지만 이제 전 세계에 10억 명, 20억 명 이상의 이제 이렇게 고객을 갖고 있고, 그 서비스를 이제 실시간적으로 리얼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많이 운영하고, 그것의 아키텍처, 하드웨어 아키텍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별도로 자기들이 디자인한 게 F16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포로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자세히는 알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로 뒤에서 다른 참고 자료도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서버 블레이드, 서버들이 있는 그 렉이죠.
그 위에 탑 오브 랙 스위치가 있고, 명칭은 좀 틀리지만 이렇게 티어 2, 티어 1 그것처럼 패브릭 스위치가 있고 서로 다 이렇게 리던던트하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파인 스위치, 이건 이제 백본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이제 티어 1 스위치 이런 것들은 백본 스위치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백본 스위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이런 선들이 다 이더넷 신호들이 오고 가는 그런 선이고, 이 속도가 밑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것들이 더 빠르고 해야 되겠죠.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니까. 자, 이 자료는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보겠고, 자, 이 부분 어디까지나 참고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좀 더 보면은, 자, 이 부분이 이제 릴라이빌리티까지 고려해서 여기 이제 앞에하고 유사한데 조금 틀린 점은 이 토르 스위치가 앞에서는 이렇게 한 군데만 연결됐다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다른 데로 또 이중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또 한 군데로. 그래서 이쪽이 문제가 되면은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연결돼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릴라이빌리티를 이런 리던던시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 또 스위치 간에도 이렇게 여러 패스가 있죠. 자, 패스가 많으니까 이 패스가 제공하는 밴드위스가 있겠죠. 뭐 10기가bps, 40기가bps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숫자만큼 배가가 되는 거죠. 4개면 4배라 되는 거고, 16개면 16배로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이 밴드위스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을 이렇게 증가를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다중 라우팅 패스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던던시를 제공함으로써 여분의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신뢰성 측면에서 신뢰성이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증가한다. 예를 들면 두 개, 여기 빨간 것이 그건데 두 개의 분리된 패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쪽 패스가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쪽 패스로 해서 어떤 백업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되고, 또 로드 밸런싱을 한다면 로드 밸런싱도 이렇게 할 수 있겠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라우팅. 이제 이것은 이제 로드 밸런싱 할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 생각했을 때 포트 번호가 그것과 관련되죠. 거기서 포트 번호가 몇 번이냐. 80번이면 HTTP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포트 번호가 그러니까 레이어 4죠. 그러니까 레이어 4 스위치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로드 밸런스.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라우팅을 해주는데, 외부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어요. 이 서버들한테, 필요한 서버들한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필요하면은 로드가 이쪽에 좀 많이 있다 하면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킬 수도 있는 것도 로드 밸런스에서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에 이제 사용하는 주소가 퍼블릭 주소는 외부에 연결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NAT 할 때,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할 때 배운 것처럼 내부의 프라이빗 주소, 사설 주소를 이용해서 보안, 시큐리티 측면에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게끔 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그 내부에 그런 것은 못 보도록 하는 거, 하이딩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큐리티 측면에서 NAT 기능을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고려할 수가 있겠어요. 이 로드 밸런스에 그런 NAT 기능 같은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시큐리티도 제공해준다. 로드 밸런싱 뿐만 아니라. 자, 앞에서는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 업체인 많은 공룡 기업들이, 인터넷 공룡 기업들이, IT 공룡 기업들이 하드웨어 구조,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하드웨어 구조도 새로 디자인해서 하는 걸 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또 프로토콜도 이렇게 새로운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링크 레이어 같은 경우 리모트 DMA라는 것은 이렇게 CPU를 거치지 않고, DMA가 그렇죠. CPU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를 바로 액세스하는 것.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인데,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이더넷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주로 데이터 센터는 이더넷을 사용하니까 이더넷 망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기서 바로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도 있고, 이런 이더넷, 융합된 이더넷, 그 이더넷 상에서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봤을 때 우리가 ECN을 배웠고, 이 부분은 이제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이것이 이 내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변형된 형태로, 그래서 데이터 센터 TCP,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런 컨저스션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저스션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이제 이더넷 망이기 때문에 이더넷에서는 어떤 릴라이빌리티를 개런티 안 해주죠. 그래서 어떤 로스가 많이 생기겠죠. 패킷의 어떤 드롭 로스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프로토콜 상에서 동작할 때 성능 면에서 이제 뭐가 제일 심각하냐면은 패킷의 어떤 손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가 TCP 배울 때 릴라이빌리티를 개런티 해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었죠. 손실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게 없어야 되겠고, 또 딜레이가 많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게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없게끔 하는 것, 또 타이머 값이 이렇게 익스파이드 되는 것, 그게 제일 심각했었죠. 우리 앞에서 배울 때.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겠어요.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그래서 아키텍처가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도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실제 몇 가지 예가 되겠는데, 이 내용은 워낙 어드밴스된 토픽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논문이 소개가 되고 할 정도로 어드밴스된 토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데이터 센터 퀀타이즈 컨제스션 노티피케이션인데 이런 컨제스션 노티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더넷 상에서 패킷 프레임 로스가 생기는 것, 또 타임 딜레이가 생기는 걸 최소화시켜서 전체 퍼포먼스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동작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퍼포먼스를 굉장히 증가시키는 것. 그런 식으로 프로토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컨저스션 컨트롤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TCP 방식을 그대로 쓰면은 그게 너무 시간도 많이 퍼포먼스도 잡아먹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 방법보다는 좀 이렇게 개선된 방식을 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로스가 생기거나, 여기서는 이더넷 망이죠. 이더넷 망에서 로스가 생기거나 했을 때 바로 즉각 조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글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어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걸 또 그 데이터 센터 내에서 또 데이터 센터 간에 예를 들어 보면 또 B4 같은 프로토콜, 데이터 센터 간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또 설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이 기술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아키텍처가 또 그런 식으로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SDN의 기술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고 그것이 이런 큰 대형 구글 같은 회사에 의해서 또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서비스가 있는 곳, 장소, 그 다음에 또 데이터가 가급적이면 빅데이터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할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은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SaaS라든가 플랫폼 as a 서비스, PaaS라든가 또 인프라스트럭처 as a 서비스, IaaS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는데 또 아마존 앱 서비스가 이제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기술, 그런 산업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렉에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어야 빨리 시간 지연 없이 성능이 개선이 되니까 같은 곳 또는 가까운 렉에 이렇게 있어야 또 스위치를 거치더라도 최소로 거치거나 이렇게 티어 1, 티어 2 이런 스위치를 거칠 때 최소로 이렇게 거쳐서 커뮤니케이션 타임을 줄이고 성능을 개선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우팅이라든가 관리가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앞에서 나온 예 중에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SVPT 이것은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Traffic Engineering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리소스 리저베이션 프로토콜이라는 RSVP의 익스텐션이고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IP 네트워크 리소스 리저베이션용이고 그걸 지원해주고 IP 버전 4라든가 IPv6 상에서도 동작하고 RSVP-T가 MPLS 레이블 스위치 패스 그것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 이 정도로 보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서버 블레이드죠. 블레이드는 이렇게 수직으로 된 이것도 있고 수평으로 된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된 것이 이제 피자 판처럼 각각이 서버가 되겠어요. 이게 서버 블레이드다. 자, 이거 렉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렉 속에 이제 20개 내지 40개 이런 서버 블레이드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페이스북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다시 재개발했다. 새로운 고안이다. 그렇게 소개를 한 내용이 되겠는데 앞에서 본 그 내용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의 아주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게 혹시 더 궁금하면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F16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하는 순수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런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하드웨어도 디자인을 하고 그것에 필요한 칩셋이라든가 그것도 관련되는 칩셋과 같이 브로드콤 그런 칩셋을 또 개발해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듈이라든가 전체 렉이라든가 또 벤틸레이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쿨링하기 위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성능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이런 아키텍처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설계해서 이렇게 오픈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오픈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몇 가지 오픈한 그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컬 네트워크를 좀 더 써서 성능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시스템 디자인도 하고 그런 내용을 간략히 참조해 보는데 어디까지나 이 내용은 참고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깊게 관심 있을 때 볼 필요가 있고 앞에서 개괄적인 내용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데이터 센터 TCP라는 게 DCTCP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ECN을 써가지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는 종래에 전통적인 TCP 컨제션 컨트롤 알고리즘이 이제 성능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능을 더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 서브 챕터는 지금까지 배운 이번 학기에 배운 챕터 6까지 많은 프로토콜을 배우고 관련된 기술을 배웠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구글닷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 주소창에다 입력하면은 구글닷컴 웹페이지를 봤죠. 굉장히 간단한 거고 그건 불과 1, 2초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런 웹페이지를 우리 화면에 띄워주는 건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챕터의 제목은 웹 리퀘스트에 따른 하루 중에 우리 인터넷 생활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웹을 요청해서 받는 우리 일과 생활이 되겠는데 그 중에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구글닷컴을 웹 액세스했을 때 첫 화면 나오는 거 있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전체가 동작을 하는 건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프로토콜 스택을 쭉 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프로토콜 스택에 대한 것은 2층까지 1층은 피지컬 레이어이기 때문에 피지컬 레이어도 간단히는 살펴봤지만 전체 프로토콜 스택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위에 5층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부터 4층인 트랜스포터 레이어, 그 다음에 3층인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에 2층인 링크 레이어,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는 자세히 따로 챕터가 없지만 여기에서 관련되는 이더넷 케이블도 보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앞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전체를 하나의 모습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전체를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를 프로토콜을 전체 레이어가 관련되는 프로토콜들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굉장히 간단한 구글닷컴 웹페이지를 리퀘스트해서 받을 때까지 불과 1, 2초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안에서는 어떤 복잡한 인터랙션들이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망은 컴캐스트 망이 되겠는데 실제 미국 이 저자가 있는
그 학교에서 가입하고 있는 망이 되겠는데, 참고로 컴캐스트 망은 뒤에 나오겠지만 미국에서 제일 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겠고, 직원 수는 약 2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1963년경에 설립이 됐고, 케이블 방송이 있죠. 케이블 TV 방송. 그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컴캐스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ISP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또는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처음 이 망에 들어왔다. 그래서 구글닷컴으로 뭘 검색하려고 하니까 일단 이 웹페이지를 띄워야겠죠. 그래서 웹페이지 구글닷컴을 이제 주소 입력창에서 띄웠을 때 어떤 인터랙션들이, 어떤 프로토콜들이 사용되는 건지 쭉 순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환경을 보면은 학교망은 이런 IP 주소를 갖고 서브넷 주소가 32비트, 24비트가 쓰이고 있고, 여기서는 13비트, 19비트 이런 식으로 약간씩 틀리죠. 망에 따라서. 자, 여기서 노트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위치, 라우터가 되겠고, 라우터. 많은 라우터들을 거치는 거 점점으로 표시했고, 또 라우터들이 있고, 또 여기에 많은 라우터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글 서버가 있는 거예요. 구글 서버, 웹 서버죠. 여기에 이제 구글 웹페이지, 구글.com 이 웹페이지 있죠. 이것이 여기에 저장돼 있고, 그것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순서적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구글의 망이 되겠고, DNS 서버가 필요한데 DNS 서버는 어딘가에 있다. 여기에 있다. 컴캐스트 망 어딘가에 있고. 자, 이런 환경 하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노트북을 접속했는데 아직 인터넷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DHCP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이 DNS 서버에서 또 구글닷컴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가져오고, 그 이후에 이제 TCP를 이 웹 서버하고 사이에 TCP 커넥션을 이스태블리시하고, 그 이후에 HTTP로 이제 구글닷컴 웹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그 받아보는 것. 그래서 HTTP 리스폰스가 되겠죠. 리플라이. 그것까지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 실제 안에 프로토콜들이 어떻게 인터랙션해서 어떻게 프로토콜들이 사용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DHCP가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이 컴퓨터, 이 노트북, 또는 이 스마트폰이 인터넷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IP 주소도 없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인터넷 쓸 때 퍼스트 헙 라우터 있죠. 그 다음에 DNS 서버 주소라든가 또 서브넷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알면은 이제 수동적으로 설정해도 되겠지만 모르니까 그것이 보통의 경우죠. 자, DHCP를 써야겠죠. 그래서 DHCP가 이렇게 사용되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로. 그 다음에 그것은 DHCP는 UDP를 쓰죠. 그리고 UDP에 인캡슐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그건 IP에 인캡슐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더넷을 쓰니까 이더넷에 또 인캡슐레이션 된 프레임.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모르니까 브로드캐스팅으로 해서 DHCP 리퀘스트를 하겠죠. 이렇게 이더넷 프레임 브로드캐스트를 해서 목적 주소는 이제 48비트 전체가 FF가 되겠죠. 전체가. 그래서 이제 DHCP 서버에서 그것을 이제 받는데, 여기에 라우터가 DHCP 서버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라우터가 이제 그것을 받아서 리플라이를 해주겠죠. 그래서 DHCP 어크놀리지를 해준다. 자, 앞에서 DHCP 디스커버, 오픈은 이제 생략하고 그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또 생각해도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리퀘스트 DHCP 어크놀리지를 받아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IP 주소, 제공받은 IP 주소하고 IP 주소인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헙 게이트웨이 라우터, 퍼스트 헙 라우터라고 있죠. 그 다음에 DNS 서버의 이름이라든가 IP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이런 것들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이 된다 이거죠. 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DHCP 서버에서 이제 인캡슐레이션 돼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크놀리지로 이제 DHCP 어크놀리지로 이제 받은 거죠. 현재 이제 이 노트북이 또는 이 스마트폰이 IP 주소라든가 앞에서 본 것처럼 DNS 서버 이름이라든가 주소, 그 다음에 퍼스트 헙 라우터의 주소, 서브넷 마스크 등을 알아서 설정이 된 거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구글닷컴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구글닷컴에
IP 주소를 알아야겠죠. 실제 우리가 이제 IP 데이터그램, IP 포맷을 보면은 거기에 목적지 주소로 구글닷컴에 IP 주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DNS를 이용해서 DNS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이 되죠. 그래서 구글닷컴을 알 수 있게끔 그걸 이제 DNS 쿼리를 보내는데, 자, 이것이 이제 DNS가 마찬가지로 UDP를 쓰니까 UDP에 그다음에 IP에 이렇게 이더넷에 각각 이더넷 프레임으로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되겠죠. 이때 이제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려면 이더넷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에 첫 번째 링크의 목적지 주소에 첫 번째 주소면 이거죠. 여기 링크에 라우터, 이 인터페이스에 맥 주소를 알아야겠죠. 맥 주소를 ARP 테이블이 갖고 있다면은 이제 그걸 쓰면 되겠지만, 맨 처음에 접속했다고 가정하고 ARP 테이블에 그 값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ARP 쿼리를 날리겠죠. 자, ARP 쿼리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 ARP 리플라이를 하면은 라우터에 이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를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DNS 쿼리를 담은 이더넷 프레임이 여기 전달하겠죠. 자, 그 다음에 DNS 쿼리를 담은 그 데이터그램이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그램이 이제 IP 데이터그램이 포워딩 되겠죠. 이 캠퍼스를 벗어나서 이 인터넷망으로, 컴캐스트망이죠. 컴캐스트 네트워크로.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루팅 되는 게 라우터에 이제 테이블들이 이제 그 전에 어떤 립이라든가 OSPF 라우팅 프로토콜들로 인터미디엇 시스템 투 인터미디엇 시스템 또 이제 BGP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로 테이블, 포워딩 테이블에 엔트리 값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포워딩이 되겠죠. 목적지 주소인 DNS 서버 주소 여기까지. 그래서 DNS에 도착하면은 DNS가 리플라이 하겠죠. 그래서 그 구글닷컴의 IP 주소는 못하고, 또 만약 이것이 어서티브 네임 서버가 아니면은 또 다른 것들을 알려줘서 어서티브 네임 서버한테 가서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런 것은 이제 심플리파이 해서 단순화시켜서 그 복잡한 건 생략하고 핵심 내용 위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HTTP 리퀘스트를 보내야 되는데 HTTP 리퀘스트는 TCP를 쓰죠. 그러니까 TCP에 먼저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를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커넥션을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래서 TCP SYN 세그멘트가 이렇게 날아갈 거고, 자, 이 앱서버하고 사이에 TCP 소켓을 열고, SYN 세그멘트가 3웨이 핸드쉐이킹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SYN 세그멘트가 가서 그것이 이제 도착하고 앱서버에, 그 다음에 그 앱서버에서 이제 SYN 어크놀리지를 보내겠죠. 3웨이 핸드쉐이킹에서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되겠죠. 자, 3웨이 핸드쉐이킹으로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를 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연결된 커넥션으로, TCP 커넥션으로 HTTP 메시지를 보내겠죠. HTTP 리퀘스트, 이 웹 페이지를 보려는 그 리퀘스트죠. 구글닷컴 HTTP 리퀘스트를 보낸다. 그게 도착을 하면은 구글닷컴의 웹서버가 그걸 리플라이하고 그 웹페이지를,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즉 이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에 도착을 한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구글닷컴이라는 이 웹페이지를 띄운다. 그것이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를 일단 다 배웠는데 최종 6장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6장에서 배운 것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서비스의 어떤 원리라든가 거기에 숨어있는 에러 디텍션, 코렉션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멀티플 액세스 이런 브로드캐스트 채널 쉐어하는 거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 어드레싱 하는 그런 스킴도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라든가 여러 링크 레이어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는 그런 것들을 이더넷, 스위치드 랜, 그 다음에 버추얼 랜, 버추얼라이즈드 네트워크, MPLS를 배웠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어떻게 어떤 주소를 입력했을 때 화면에 뜨는 건지 구글닷컴의 A로서 전체 종합적인 내용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한 학기가 다 끝났는데 피지컬 레이어를 제외하고는 다 본 거죠. 피지컬 레이어는 6장에 이더넷에서 이더넷 케이블을 할 때 그때 이제 관련은 되겠지만 다른 챕터에서 피지컬 레이어를 따로 소개하지 않고 이 교재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어떤 그 데이터 통신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한 학기 동안
또는 2학기 동안 다루는 것이 피지컬 레이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 보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들이 이제 7장에 언급된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8장에 언급된 시큐리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이스 에디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챕터 8까지 있고, 세븐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네트워킹이 챕터 9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압축해서 보여줬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로 읽어보면 되겠어요.